안녕하세요. 투가리TV의 가솔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비 스테이션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커비 스테이션 소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 간단히 커비 스테이션을 소개하자면 호주, 아니 남반구에서 가장 큰 목화 농장입니다. 규모가 8만 헥타르가 넘고 농장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받지만 최대 연 매출이 1,000억 이상이 가능한 대형 농장 중의 대형 농장입니다. 사실 이 농장 주인이 누구의 것이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커비 스테이션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로는 주인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세계 농업의 흐름, 우리가 농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커비 스테이션의 주인이 바뀌는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3년 데즈 스티븐슨에 의해 커비 스테이션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가뭄과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결과 커비 스테이션은 기존 부채를 더해 2009년 약 3억 호주 달러의 부채가 생겨 그 결과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커비 스테이션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되었고 부채는 많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워터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2년 중국 산동 루이 그룹의 80%, 호주 림페이어 그룹의 20%가 최종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산동 루이 그룹은 지분을 51%로 줄이고 나머지 49%는 호주 투자 금융그룹 매큐러리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중국 산동그룹이 2020년대 들어서 그룹 재정적 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51%의 지분을 모두 호주 매큐러리 회사로 넘겨 지금 현재 커비 스테이션의 농장 주인은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 매큐러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세 번의 주인이 현재까지 바뀌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이자 커비 스테이션의 개발자였던 데즈 스티븐스는 어떻게 2009년 당시 3억 호주 달러, 약 2,500억이 넘는 부채를 만들었을까요? 표면적 이유로는 가뭄과 글로벌 금융 위기이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데즈 스티븐 씨의 직업은 농부가 아닌 전문 광산업자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 개발은 데즈 씨가 했지만 실제 농사는 다른 전문 농장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력가나 많은 돈을 농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리스크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전문 농부가 아닙니다. 대부분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 운영은 전적으로 매니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매니저, 농사를 대신 해주는 회사의 능력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커비 스테이션의 경우는 농장을 만드는 데까지는 데즈 씨의 마이닝 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후 농장을 운영하고 작물을 생산하는 능력에 관해서는 커비 스테이션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 첫 번째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농장 매니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은 80%는 중국 산동 루이그룹, 20%는 호주 램프리어. 이렇게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커비 스테이션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동그룹은 중국 섬유회사입니다. 목화에서부터 옷을 만들고 거기에 옷을 판매까지 하는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에 반해 호주 램프리어는 1857년 설립된 양모 생산 회사입니다. 양모 생산, 즉 농업의 경험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농장 운영은 커비 스테이션 인수 후 전적으로 호주 램프리어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투자는 돈이 더 많은 중국 산동, 농사는 전문 농사꾼 호주 램프리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국 회사와 호주 회사의 조합에 관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 농업 선진국인 호주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외국 자본의 농업 유입 조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 자본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입장에서 외국 자본의 장점은 호주 내의 농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주 혼자 힘으로는 이제는 부족합니다. 물 빼고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입하고 농업 매출의 70%를 모두 수출하는 호주 입장에서 새로 농지를 개발할 땅이 아무리 많아도 항구와 거리가 너무 멀면 정말 규모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수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내에서만 농지 개발자 혹은 은퇴하는 농부들의 농장을 인수할 만한 대형 자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글로벌 유통 경로를 확장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합니다. 산동 루이의 커비 스테이션 인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질 좋은 호주 모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 매출의 70%를 수출하는 호주 입장에서 한마디로 판로 문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농장 투자 금액, 농장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후 변화 등 모든 농업의 실패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호주 자본으로 투자가 실패한다면 그 부담은 호주 자국에서 지게 되지만 외국 자본의 실패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와 반대로 호주 정부에서 외국인 농업 투자를 견제하는 이유는 외국 자본으로 농장 투자 성공의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면 비록 법인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는 죽서서 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반갑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나 워터 라이센스 경우 너무 많은 소유권이 외국인으로 간다면 호주 국민들은 수돗물을 쓰는 것조차 외국인들에게 돈을 내고 쓰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라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를 두어 외국인 투자자가 농업에 투자할 시 이 투자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외국인 농업 투자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동 루이 역시 최종적으로 FIRB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커비 스테이션 인수 당시 여론의 논란은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외국 자본의 호주의 상징적인 농장과 수억만 리터의 워터 라이센스, 이렇게 큰 자산을 외국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호주 정부의 결론은 일단 지금은 80% 지분 인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3년 후에는 무조건 지분을 51%까지 낮추고 나머지는 호주 기업에 넘긴다. 즉, 대표 회사 지위는 1% 차이로 유지는 시켜주되 서로의 지분 파워는 중국 돈 51, 호주 돈 49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였다면 상동그룹은 2015년 혹은 2016년에는 지분을 51%로 줄여야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2019년에 지분을 51%로 줄였습니다. 상동 입장에서는 커비 스테이션 정상화에 자신이 있었고 또한 실제로 커비 스테이션 인수 이후 추가 투자를 통해 추정치이긴 하지만 연 순수익이 50밀리언 달러에서 80밀리언 호주 달러라는 엄청난 농장으로 변모한 커비 스테이션의 지분을 오래 소유해서 지분의 가치가 더 올랐을 때 처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동과 당시 호주 정부와 딜을 통해 지분 이전에 관해 3년 더 유예를 받고 최종적으로 2019년 지분을 51%로 줄이고 나머지 49%는 호주 글로벌 투자그룹 맥퀴러리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호주는 외국 자본에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호주로의 농업 투자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산동그룹도 호주 농지 투자 이유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목화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자회사 롯데인터내셔널은 2019년 호주 달비 지역 소농장을 인수해
아시아와 한국에 질 좋은 소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수백억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호주 내 소고기 품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 기업이 호주 곡물 농장 투자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밀의 경우 한국에서는 생산량이 거의 없다 보아도 무방한데, 호주 현지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한국으로 직접 수출한다면 수익뿐만 아니라 선진 곡물 농업을 배우고 쌓인 경험을 한국에 전한다면 한국 곡물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상동그룹의 경영 악화로 최종적으로 산동은 나머지 51%의 지분마저도 모두 호주 맥퀴러리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호주에서 가장 큰 목화 농장의 주인은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인 맥퀴러리 그룹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한국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홈플러스의 주인인 사모펀드 운영회사 MBK 파트너스와 비슷한 성격의 회사입니다. 맥큐러리 그룹은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은행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런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는 최저가의 회사를 인수해 단물 다 빨아먹고 최고가에 다시 회사를 팔아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수익을 내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 그들이 대표적인 장기 투자처인 농업에 투자를 한다? 분명 그들 나름대로 지금도 돈이 되는 산업인데 앞으로는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맥큐러리가 커비 스테이션을 포함 호주 전 지역의 460만 헥타르, 시장 가치 48억 호주 달러, 한화 약 4조 이상의 농장을 소유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투자 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맥큐러리가 4조의 농장을 소유한들 이는 실제로 전부 맥큐러리의 돈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의 투자자가 모여서 대형 펀드를 조성해 덩치 큰 농장 몇 개만을 구입해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의 농업은 개인 혼자 돈으로 수익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수익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호주 농업 산업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맥큐러리 같은 대형 회사가 수천 수만 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펀드를 형성해 놓고 농업에 공동으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주뿐만 아니라 세계적 농업 투자의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를 볼까요? 한국은 2천만 명이 넘는 성인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농업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하게 됩니다. 1년 농업 예산이 약 16조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6조라는 돈도 수천만 명의 세금 조금씩 모아서 형성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크기가 커야 돈을 벌기 쉽다는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1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약 100만 농가에 나눠줍니다. 1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쪼개고 쪼개는 구조입니다. 16조를 큰 덩어리로 100명한테 나눠주는 것과 16조를 100만 명에게 쪼개서 나눠주는 것. 이는 16조의 어마어마한 활용 가치를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가치로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이 짓을 매년, 그것도 30년, 4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을 농업에 이렇게 무의미하게 투자되고 사용된다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농민수 줄여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가 오히려 농가 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약 10만 대로 줄여야 합니다. 100만 농가가 소유하던 땅을 10만 농가가 어떻게 다 인수를 하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가, 농민, 혼자 힘으로 땅을 산다는 생각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혼자 농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지 이미 십수년 전입니다.
한국만 아직도 농지는 농부가 스스로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값이 비싸다고 투덜투덜 대기만 하는데 투덜투덜 대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개미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큰 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같이 사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는 그 중에 딱 한 명만 해야 합니다. 수익은 투자자들끼리 n분의 1. 저도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트렌드가 이렇다면 한국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시도를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